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남자 메알람입니다. 지금 제가 중간중간 뭐랄까요? 그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소음도 들어가고 방송 뭐랄까 출력 장비도 조금 이상해.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과는 처음이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모의계정서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이번 첫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첫 영상은 1회차고요. 돈이자 화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아마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현대경제학은 제가 이 말만 지금 세 번 했는데 아무튼 현대경제학은 돈의 역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돈의 역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금리 자체가 사실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돈의 가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부채가 점점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변동금리가 올라가고 돈의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에 돈의 대출 대부분 세상의 돈은 빚이니까요. 아무튼 그 빚의 그 돈의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되니까 소비가 줄어서 누군가의 소득도 줄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악의 순환고리로 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또 소득이 줄고, 소득이 주니까 또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면 또다시 소득이 들고, 계속 그렇게 무한 구조로 가서 점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든 경기를 부양하며 인플레이션이라는 비록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점점 돈을 뿌리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구조를 갔는데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즉 돈의 역학을 다룹니다. 돈의 흐름과 돈의 양과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죠. 하지만 밀턴 프리드만, 케인즈, 이제 더 나아가서 미제스, 그리고 한국에 있죠. 오태민 작가님. 오태민 작가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돈이자 화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3명의 천재가 던졌고 작가님은 해석을 해주셨고, 저도 작가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돈이자 화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빅은 화폐입니다. 비트코인도 화폐입니다. 모빅은 1세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이해한 오태민 작가님이 비트코인의 위상을 본떠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게 바로 모빅이고요. 그리고 모빅은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또한 화폐고 비트코인의 위상을, 비트코인의 본질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빅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화폐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고 던져야 되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돈이자 화폐는 무엇인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서 돈, 화폐, 통화가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나 뭐 구글에 치면 돈과 화폐, 통화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돈과 화폐는 철학의 영역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죠. 돈과 화폐를 떠나서 통화만 먼저 얘기를 하면, 통화는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표시를 할 때 통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M2, M3 같은 통화 지표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죠. M2, M3를. 그러면서 통화량, 돈의 양, 돈의 흐름이 속도가 어느 정도, 유통 속도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갖고 뭘 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고인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역은 건드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게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강력한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식의 관점인데,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한 번쯤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얘기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밀턴 프리드만이나 케인즈나 미제스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겠죠. 천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돈과 화폐 이 영역이 철학적 영역이라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철학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철학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저명한 고대 철학자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물질의 구성은 사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사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자, 중성자, 쿼크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자를 굉장히 줄여서 우리는 여기까지 발견을 했고 여기까지 과학의 진보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고대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과학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틀렸습니다. 단연코 틀렸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과 옳고 그름을 뭐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고 그런 생각을 내포하며 발언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이란 독립적인 사고체계입니다. 독립적인 사고체계, 독립적인 정신입니다. 정신. 아리스토텔레스는 독립적인 정신을 누구보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게 옳든 옳지 않든 자신이 경험하고 혹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습득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자신이 내린 결론에 도달한 거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란 독립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독립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철학적인 사고체를 갖는다. 너의 철학이 뭐니? 너의 신념, 너의 사고체계가 뭐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게 바로 철학이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철학의 영역이라서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사전적으로는 돈은 순 우리말이고 화폐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인데 누군가는 그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됩니다. 저는 20살 때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바를 했었을 때인데 제가 알바를 하고 사장한테 돈을 받잖아요. 근로소득을. 그리고 사장은 다시 손님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뭐 정부나 가게나 기업이 돈을 주죠. 저는 이것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돈을 주는가? 왜냐하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텐데 지배적이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로 인해서 돈이라는 게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또 돈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이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빚인데 그러면 돈은 빚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이건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 돈은 빚이어서 결국에는 저 대차대조표를 계속 정부가 조정하고 바꾸는 형식의 금융 시스템이었구나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본이 아니라 자산을 가져야 된다. 좀 더 정확히 따지면은 돈이라고 하는 우리 현금이나 뭐 이런 디지털 머니 이렇게 뭐 카카오뱅크에 들어있는 그런 돈들이 아니라 물건이나 상품이나 혹은 부동산 같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자산을 가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은 돈이 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러면서 저 혼자 돈이 무엇인가? 돈은 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이런 저만의 철학적인 사고로 갖게 되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모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20살 때 했던 생각입니다. 뭐 제가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팀 작가님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좋았다는 나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이 5가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항상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사고방식을 갖다 보니까 지금의 저는 돈에 대한 관점이 스스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화폐는 비용과 착각의 산물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오태민 작가님이 거의 다 떠먹유다시피 알게 해주셨는데요. 비용과 착각의 산물입니다. 화폐가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페트병이 지금 1,000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이 화폐로 쓸까요? 안 쓸까요? 이것도 화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손에 페트병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안 쓰는 휴지가 있어요. 안 쓰는 휴지가 있는데 이게 뭐 1,500원, 2,000원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비싸진 않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줬어요. 1,000원, 1,500원.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00원, 1,500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휴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또 다른 물품을 주고 이거 자체가 교환 매개 수단이 될 수 있고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휴지가 조금만 지나도 뭐 내구성이 망가진다든지
휴지 받으면 막 돈 그냥 깔끔하게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로 돈 받으면 좋지 뭐 차라리 휴지로 받는 것보다 낫지 뭐 이러면서 점점점 법정 화폐나 화폐가 뭐 어쨌든 간에 화폐는 비용과 착각의 산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영상은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족보 오태버섯 채널에 의거해서 채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지식의 원천은 오태민 작가님의 어떤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최대한 압축시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정확히 따지면 제 거는 한 5% 10%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최대한 누군가에게 모빅을 쉽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사실 지혜족보 채널은 거의 200편 이상이죠. 그 영상 오태버스 채널 영상들 다 합쳐서 다 봐야 어느 정도 모빅이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압축시켜서 설명을 한다라는 다시 한번 이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빨간색에 칠해져 있는 사람을 철수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겹게 시간과 노력을 통해 A를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A는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A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A라고 대명사를 지칭한 겁니다. 저 사람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A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래 저 A에는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구나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탈이 없죠. 자, 두 번째. 저 빨간색 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걔들이 저 철수가 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A를 얻었구나. 제가 진짜 저 A를 얻기 위해서 저를 노력을 했네라고 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 사람들 모두 합쳐서 철수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A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건 저 전체적인 사람들을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를 네트워크인데 아무튼 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아울러서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 사람들의 판단에 의거해서요.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A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가 뭐 부연이든 필연이든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고 그걸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 이게 뇌리가 박히는 거지. 지금 철수가 저런 노력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뇌리가 박힌 거예요. 아, A는 가치가 있구나. A가 가치가 원래 없었는데요. 가치가 생긴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시간과 노고를 통해서 A를 얻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사실 저 얘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혹은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주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듣는다 보면 그 믿을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보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저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야, 제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A를 얻었고 A는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거 자체가 가치물로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무에서 유로 정말 재탄생되는 거죠. 오태민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면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변하는 마법이 바로 화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철수 혼자 시간과 노력이 A한테 들어갔잖아요. 근데 철수 혼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걸 보고 이걸 실제로 보고 듣고 아 정말 이렇구나 뭐 이러면서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걔네들이 객관적으로 걔네들 스스로 각각 그 주관적 가치가 서로 동일시돼서 객관적 가치로 변하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치물이 되고 그것이 화폐로서 기능을 합니다. 즉 A는 화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A는 화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화폐는 됐는데 화폐로서 의미가 희미해져서 퇴색되고 A가 화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1000만 명이라는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 내에서 2명만이 그걸 인정해요. 그럼 과연 그게 화폐일까요? 물론 걔 둘만의 화폐가 되겠지. 근데 넓게 보면 화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화폐는 됐는데 화폐의 의미가 정말 미세한 화폐라서 의미가 퇴색되고 점점점 2명 이후엔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안 하게 되면 그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 역치.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역치가 1달러인데 그 1달러를 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위키리크스인가요? 리버테리안적인 단체들이 비트코인을 후원을 받게 되고 비트코인 2만 개로 피자 한 판을 사게 되는 어떤 그런 우연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점점 가치가 있구나 하고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오르게 되고 채굴 해시레이트도 오르게 되고 잠깐 점점점 내 뭐야 내 전기가 들어가는데 뭐 이러면서 점점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게 되고 1달러 넘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뭐야 이제 BBC 나오게 되고 뉴스 출연하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치까지 오르게 된 건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에서 유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비트코인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A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인식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그 네트워크 수만큼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만 있게 한다면, 인정할 수만 있게 하는 뭐 증거 자료나, 과거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걔들끼리 놀았겠죠.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 근데 지금은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매체가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내주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네트워크를 인정하고 속해 있고 믿게 되면, 그거 자체가 화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폐가 될 수 있고요. 물론 과거에도 화폐가 될 수 있는데 지금보다 굉장히 좀 시간의 지평이 넓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금은 영상 자료 몇 개 던져서 만약에 내가 A를 얻었다 해서 그 사람이 뭐 구독자 한 10,000명 혹은 5,000명만 된다 해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는 이게 가치를 갖게 되고 이걸로 물물 교환, 뭐 교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는 좀 화폐의 특성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A는 가치물로서 인정이 되고, 즉 화폐로서 인정이 되고, 이후부터는 화폐의 기능의 척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고 나쁜 화폐 분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가 나눠지고, 나쁜 화폐의 가치가 좋은 화폐로 이동해서 강력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되면 화폐가 됩니다. 오태미 작가님 표현을 마지막으로 빌리면, 마지막은 아니지만 매몰 비용 화폐 현상입니다. 즉 내가 비용을 이제 투입을 하고, 혹은 뭐 누군가 투입을 해서 그것이 투입한 걸 나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네트워크 개체, 딱 그 개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강력한 화폐로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작가님이 정립을 한 거고요. 저는 이것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는 점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폐 역사를 볼 때 화폐가 되기 위한 이론적인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내구성, 분할 가능성, 휴대성, 희소성, 인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폐 역사를 볼 때 화폐가 되기 위한 이론적인 5가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 저는 살짝 바꾸겠습니다. 화폐가 존속할 수 있게 하며 화폐 간의 상대적인 기능성의 차이를 구분하게 하는 이론적인 5가지 조건이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 얘기를 해볼게요. 저 A라는 걸 철수를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화폐로 인식했어. 즉 가치물이 있어. 만약에 저게 내구성도 되고 분할 가능성도 되고 휴대성도 되고 희소성도 있고 인식 가능성도 되면, 그거 자체로 사람들이 내가 이걸로 너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줘 하면서 거래를 쓸 수가 있겠죠. 지금에 쓰는 법정 화폐보다 효과적이라면 사람들이 그걸 쓰겠죠. 훨씬 더 좋은 화폐로 사람들이 쓸 거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화폐 특성이 있다고. 좋은 화폐, 나쁜 화폐 있으면 나쁜 화폐를 버리고 좋은 화폐로 간다고요. 그레시엄의 법칙인데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존속할 수 있게 하면, 즉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화폐가 됐어. 화폐야 일단. 근데 그 화폐가 존속하냐 마냐는 이 5가지의 특성이 달라진다고요. 만약에 더 좋은 화폐, 그러니까 내구성이 기존의 어떤 화폐보다 좋아. 그럼 그건 상대적으로 좋고 상대적으로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화폐의 기준이 점점 나눠져요. 나눠지면 사람들은 좋은 화폐만 갖게 되고 나쁜 화폐는 뭐 교환할 때만 살짝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점점 잊혀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화폐를 존속할 수 있게 하며 화폐 간의 상대적인 기능성, 저 기능에 맞춰서 법정 화폐는 분할 가능성이 좋아. 근데 비트코인 봤을 때 비트코인을 0.0000001개로 나눌 수 있어. 이거면 분할 가능성이 비트코인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기능성의 차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5가지 조건인데,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모빅, 그리고 법정 화폐 이러면서 점점점 화폐를 분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저 앞에 얘기했던 철수와 A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렸던 그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인 거고, 화폐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화폐로서 꺼지고 존속하고 꺼지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5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빅은 내 비트코인과 본질을 같게 하는 모빅은 사실 비트코인의 이 내구성, 분할 가능성, 휴대성, 희소성, 인식 가능성 5가지로 구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럼 제가 모빅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이꼴 모빅이니까요. 모빅은 내구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강력한 장부이기 때문에, 장부라는 건 거래 내역이 총체적으로 모여져 있는 하나의 집단이거든요. 뭐 기록물이죠, 기록물. 그게 장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빅이 내구성이 튼튼해. 왜? 인터넷으로 돌아가니까 언제 어디서든 뭐 인터넷만 되면 망가질 일이 없어. 만약에 모든 세상에 컴퓨터를 박살내지 않는 한 뭐 모빅 프로그램을 갖고 모빅 장부를 다운받고 어떤 컴퓨터에서 다시 인식을 시키면 모빅 장부가 돌아가죠. 네, 모빅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모빅 채굴 시스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뭐 법정 화폐랑 근본이 다르죠. 법정 화폐에 만약에 불태워버리거나 뭐 예를 들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할 가능성이죠. 모빅도 비트코인과 위상이 동일하고 본질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0.00001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모가 1억 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분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은 1,000원입니다. 1,000원, 1원을 나눠 쓸 수 있을까요? 1원 나눠서 그 동전을 들고 다닌다고 그 불편하게. 휴대성도 사실 다르죠. 근본이 다르죠. 왜냐하면 모빅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인터넷, 핸드폰만 있어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 핸드폰이 없더라도 컴퓨터를 들어가서 내가 개인키 공개키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 모비코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휴대성, 분할 가능성, 현존하는 법정 화폐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희소성이죠. 희소성은 총 모비코인이 앞으로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을 갖게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화폐는 무제한으로 대차대표를 조절하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대규모의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어떻게든 금융기업들의 구제를 필두로 희소성이 망가지는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봐서도 모비코인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법정화폐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인식 가능성을 얘기를 드릴게요. 인식 가능성은 훨씬 더 크죠. 모비코인 같은 경우는 모빅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모빅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이 모비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채굴이 되고 어디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런 거래 내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가능성 면에서도 법정화폐는 근본이 다릅니다. 법정화폐는 현금이라고 치면 현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 가능성 내에서도 사실 근본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 분할 가능성, 휴대성, 희소성, 인식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좋은 화폐는 모빅이고 상대적으로 나쁜 화폐는 법정 화폐입니다. 모빅은 비트코인과 위상이 동일하고 본질이 같기 때문에 모빅 이퀄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또한 법정 화폐가 비교적으로 말도 안 되게 좋은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이자 화폐는 가치물이고 비용과 착각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인식하고 화폐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개념과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돈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 화폐가 이런 구조로 갔구나, 공동체가 생기고 이거를 하나의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가치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이 뭐 분할 가능성도 좋고 휴대성도 좋고 희소하고 인식 가능성이 좋으면 오케이 사람들이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 5가지 기능이 망가지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고 점점점 화폐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뭐랄까요? 하나의 메커니즘이랄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화폐는 비용과 착각의 산물이자 가치물입니다. 지금까지 돈이자 화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모빅의 정석 1회차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